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하며 완만한 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9월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가 94%까지 높아졌고 근원 CPI는 3.1% 올라 1월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습니다. 블랙록이 7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를 밑돌며 연준의 9월 B컷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습니다. 글로벌 채권 CIO는 지난해 9월 완화 사이클처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원 CPI는 전년 대비 3.1% 올라 올해 1월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지만 우려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중국 당국이 자국 기업에 엔비디아 H20 칩 사용을 제한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특히 정부 국가안보 관련 업무에는 사용을 금지했으며 AMD 칩도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H20의 보안 우려를 제기하며 엔비디아에 관련 증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이슈와 국내 증시 아이디어까지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진행의 이연아입니다.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경제 지표 중 하나죠. 바로 소비자 물가 지표가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게 나오면서 대규모 관세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9월에 관해서 금리 인하된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게 된 건데요. 위험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이제는 9월 금리 인하, B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B컷을 할 수 있을지는 내일 밤에 발표가 되는 PPI, 이 생산자 물가 지표에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글로벌 이슈와 국내 증시 이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에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그 속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전혜경 앵커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화면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94%, 내 이자도 인하해줘라는 댓글입니다. 네, 금리 인하 시그널을 보니까요. 바로 밤에 발표가 됐던 CPI 지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오면서 시장은 그래도 환호를 해준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7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2.7%로 6월과 동일했고 월간 상승률도 0.2%로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관세 인상에도 소비자 물가가 안정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입업자들이 관세 부과 전에 재고를 확보해 가격 전가 시점을 늦췄습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가격이 한 달 새 1.1% 떨어지며 전체 물가 상승 압력을 상쇄했습니다. 다만 근원 CPI는 3.1%로 5개월 만에 최고치로 반등했습니다. 햄이나 토마토, 유아 의류 등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과 한국유가 가격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즉 소비자 물가는 안정적이지만 생활 물가 압박은 서서히 커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장 반응은 안도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6%, 나스닥은 0.7%, 장 초반에 상승했고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4.27%로 보합, 2년물은 마이너스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9월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 높게 본다는 의미로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와치에서 9월 0.25%포인트 금리 인하 확률은 전년 86%에서 94%로 올랐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소비자 물가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상 생활 물가 자체는 조금은 압박에 대한 신호가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물가 흐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근원 CPI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지금 근원 CPI가 5개월 만에 좀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전망할 수가 있을까요? 연준은 근원 물가를 더 중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반등은 향후 금리 경로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9월 인하를 막진 않겠지만 10월에서 12월 추가 인하 속도는 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가을 이후 재고가 소진되면 관세 정가 효과가 본격화돼 수입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시장별로 보면 채권은 단기물 중심의 금리 하락으로 인하 기대감을 반영했지만 장기물은 보합권에 머물러 향후 물가 불확실성을 반영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인플레이션, 재급 등 우려 완화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났고 환율은 달러 약세 전환 가능성을 거저 신흥국 통화의 단기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CPI는 헤드라인 안정, 근원 상승이라는 복합적인 신호를 줬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기대를 강화하지만 중기적으로는 관세 효과와 근원 물가 흐름이 인하 속도를 조절하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7월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관세 부담에 대해서는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근원 물가가 좀 상승으로 나온 만큼 이 점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 밤에 발표될 PPI 생산자 물가 지표에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세 줄다리기 하는 사이 코스피는 줄줄이 하락이라는 댓글입니다. 네, 어제였죠. 바로 코스피가 양도세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줄 하락했던 지주사들이 다시금 올라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53% 내린 3,189.9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출발은 강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이 3분기 실적 전망을 상향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반도체 대형주가 오름세를 보였고 여당의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 원 유지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증권이나 은행주 등 고배당주 매수세로 확산됐습니다. 이 흐름에 힘입어서 지수는 장 초반 3,240선, 1% 상승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오전 11시 전후 대통령실이 세법 개정안을 변경하기 쉽지 않다면서 기획재정부의 10억 원 기준 강화 방침에 무게를 두는 듯한 발언이 이어지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로 돌아섰고 지수는 빠르게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조선이나 방산, 화장품의 차익 실현이 두드러졌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3% 넘게, HD현대중공업이 1%대 하락했고 코스맥스는 2분기 미국 실적 부진 여파로 17% 이상 급락했습니다. 반면 자동차 금융주는 비교적 선방했고 NC소프트는 호실적 발표에 10% 넘게 급등하는 등 개별 호재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어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좀 변경하기 쉽지 않겠다라고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현상이 이뤄졌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흐름을 가지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사실상 정부라든지 여당 그리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좀 입장이 다른 상황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 이슈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쟁점은 주식양도 소득세 부과 기준입니다. 일단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세제 개편안에서 이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고 여당은 개인 투자자 반발과 시장 충격을 이유로 50억 원 유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도 시장 상황과 당정 조율을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지만 동시에 기재부의 기존 입장이 변한 적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아 정책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준은 투자 심리에 직접 연결됩니다. 10억 원으로 강화되면 과세 대상이 크게 늘어 연말에는 세금 회피 매물이 대규모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50억 원을 유지로 확정되면 고액 보유주와 배당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 발표될 주요 경제지표 결과와 향후 불거질 수 있는 트럼프 관세 리스크, 미국 통화정책 방향 등 대외 변수가 여전히 많습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는 세제 개편 방향이 명확히 정리되고 대외 불확실성까지 완화돼야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세제 개편안 이야기 지금 연말에 대규모 매물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출지 아니면 50억 원으로 유지할지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을 위해 아껴 또는
오늘을 나눠라는 댓글입니다. 지금 이 댓글로만 봤을 때는 어떤 종목인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 또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일까요? 네, 맞습니다. SK 하이닉스 종목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SK하이닉스 어제 이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다 잘 나오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요즘에 노사 갈등이 또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노사 갈등에 대한 고민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갈등 핵심은 성과급 상한선 설정 여부입니다. SK 하이닉스는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초과 이익 분배금, 즉 PS 재원으로 삼아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해 왔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약 37조 원으로 예상되면서 재원 규모만 3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차측은 이 가운데 기본급의 1,70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재원의 절반은 연금이나 적금 형태로 장기 지급, 나머지는 신규 공장 건설과 설비 투자에 쓰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영업이익 10% 전액을 현금으로 지금 당장 지급해야 한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2023년 영업적자 7조 7천억 원의 당시에도 직원들의 고통을 분담했는데 올해 역대급 실적에는 그만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 생산직 노조 가입률이 99%나 달해서 만약 파업이 현실화되면 메모리 생산 차질에 불가피합니다. 이는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AI 메모리 공급망에도 직접적인 충격을 줄 수 있어 업계와 투자자 모두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파업이 아무래도 현실화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 메모리 생산에 대해서 좀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텐데요.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 운영이라든지 이 투자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를 평가하고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번 평가를 두고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올해 보너스를 얼마나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SK 하이닉스 성과 배분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지 가르는 분수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측은 호황기의 성과를 직원과 공유하되 불황기 손실은 회사가 흡수하는 구조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상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용인 클러스터와 청주 M15X 신공장 등 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앞두고 있어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미래 성장 동력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반면 노동계는 성과금 상한이 성과 공유 약속 후퇴로 비춰질 수 있고 직원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적자에도 회사율을 지킨 직원들에게 올해만큼은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장 반응은 엇갈립니다. 일부 증권가는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단기적으로 HBM3 이와 같은 AI 메모리 공급 속도에 차질이 생겨 글로벌 메모리 가격이 단기 반등할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쪽에서는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전략적 위치와 장기 프로젝트를 고려하면 양측의 결국 극단적 대립보다는 협상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협상 결과는 SK하이닉스의 단기 주가뿐 아니라 앞으로의 성과금 제도 방향과 노사 신뢰, 나아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업계 전반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2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노사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잡음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성과급 제도의 방향성과 노사 간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전혜경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AI 칩 지금 중국에 수출 가능성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 이야기까지 함께 더불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전력 소식이고요. 세 번째로는 LG CNS 소식까지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최근 이 AI 칩에 대해서 블랙엘 기반 제품을 중국에 다시 수출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HBM3 이 공급 시점을 또 앞당길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결정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결정이 삼성전자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2일 기존 블랙엘 칩보다 성능을 30에서 50% 낮춘 저사양 버전이라면 중국 수출을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블랙엘은 엔비디아의 최신 그래픽 칩인데요. 지금까지 중국에는 이전 세대인 H20만 제한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엔비디아는 중국 전용으로 더 성능을 높인 B20 칩을 준비했지만 미국 정부의 규제에 막혀서 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언이 나오면서 중국 AI 서버 시장의 수요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커진 거고요.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엔비디아가 쓰는 HBM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국은 전 세계에서도 AI 서버 규모가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이기 때문에 새로운 칩이 풀리게 된다면 서버 업그레이드 수요가 수천 대 단위로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SK하이닉스가 이미 올해와 내년 HBM3 생산 물량을 대부분 판매 완료했다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남는 수요를 채우려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공급을 시작하는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공급망에 조기 진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요. 삼성도 기술력과 생산 능력이 충분하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까지 꺼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점유율을 되찾기 위해서 굉장히 움직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네, 삼성전자가 확실히 하반기에는 좀 반등을 해보겠다, 반격을 해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올해 1분기에는 33년 만에 디램 1위 자리를 SK하이닉스에 내줬고 또 2분기 HBM 시장 점유율 격차도 꽤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HBM3 생산 비중을 90% 후반까지 끌어올리고 여기에 가격 경쟁력까지 더하면서 엔비디아 같은 대형 고객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HBM3는 지금 AI 가속기 시장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제품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조금 낮추면 물량 확대 효과를 단기간에 크게 볼 수가 있고요. 게다가 미국 정부가 최근 H20 칩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면서 수익의 15%를 미국에 납부하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부품 단가를 낮추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여기서 삼성의 합리적인 가격 제한은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고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이 조금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고 대량 양산 체제를 갖추게 되면 삼성은 시장 점유율은 물론이고 고객 신뢰까지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더해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실적 향상에 대해서 전망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글로벌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더 깃든 상황인데요. 메모리 업황의 회복세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글로벌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마이크론이 6월에서 8월 실적 전망을 다시 올렸습니다. 네. 매출은 최대 113억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2.85달러로 상향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디램 가격이 예상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데이터 센터와 PC, 모바일 수요가 늘면서 DDR5와 저전력인 LPDDR5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전 세계 메모리 업체들이 HBM 생산에 집중하는 흐름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HBM 생산에 웨이퍼를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범용 디램 생산량이 줄어들었고요. 그만큼 가격이 올랐습니다. 마이크론에 따르면 현재 HBM용 웨이퍼와 DDR5 웨이퍼 투입 비율이 3대 1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삼성전자에도 긍정적인데요. HBM 수요 확대에다가 범용 디램 가격 상승까지 겹치게 된다면 하반기 메모리 부문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내년 HBM3E와 HBM4가 공급 과잉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HBM4를 경쟁사보다 한 세대 앞선 공정으로 개발 중이기 때문에 가격과 성능 모두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는 올해 하반기와 또 내년 초까지 반등 모멘텀을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규제 변화와 가격 흐름이 삼성전자에게 다시 좀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HBM과 D램 시장에서 다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한국전력이 상반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8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냈다라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올해 상반기만 5조 9천억 원입니다. 작년과 2배 이상 성장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자세하게 좀 이야기해볼까요? 네, 한전의 상반기 실적이 확실히 좀 좋아졌다는 걸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이 46조 1,700억 원 정도로 작년보다 5% 넘게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5조 8,900억 원으로 무려 131% 증가했습니다. 이 판매한 전기량은 작년보다 거의 변함이 없었지만 킬로와트 시당 판매 단가가 158원에서 167원대로 오르게 되면서 수익이 크게 늘었습니다. 여기에 국제 LNG 가격이 안정이 되고 원전 발전량이 늘면서 전기를 사오는 도매 가격인 S&P도 작년보다 7% 이상 떨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거고요. 발전 자회사들의 연료 구입비도 1조 5천억 원 이상 줄어들면서 이익 개선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한전은 지난해 3분기부터 이번까지 8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적자는 있습니다. 누적 적자가 여전히 28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부채 부담도 큰 상황이고요. 배당까지 확대 요구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전이 안고 있는 과제 어떻게 분석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 과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2021년 이후에 쌓인 누적 영업 적자가 28조 8천억 원을 줄여야 합니다. 현재 부채 규모만 200조 원이 넘고요. 이자 비용이 1년에 4조 원 정도인데요. 최근에 마장동 자재센터 부지를 5천억 원대 매각을 했지만 이게 한 달 반치 이자 정도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는 배당 문제입니다. 이 한전은 지난해 4년 만에 배당을 다시 재개를 했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올해 배당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지분이 있다 보니까 기획재정부가 규모를 정하게 되는데요. 세수 확보를 위해서 확대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배당을 늘리게 된다면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민생 부담 때문에 요금 인상은 당분간 쉽지가 않고 송전망 확충이나 에너지 전환 같은 대규모 투자도 계속해서 필요한 상황인데요. 결국에 한전은 부채를 줄이면서도 배당을 늘려야 하는 이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게 가장 큰 숙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누적 적자가 있다 보니까 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1% 넘게도 하락하는 흐름을 가졌습니다. 이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수주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과의 협력으로 인해서 한전이 지금 전면에 나서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또 하고 있는 걸까요? 네, 또 한전이 베트남 원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방한을 계기로 해서 베트남 에너지산업공사와 원전 인력 양성 협약을 맺었는데요. 한국형 원전인 APR 1400을 베트남에 알리고 향후 수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현재 베트남은 전력의 절반 이상을 석탄 화력에 또 20%대 초반 정도를 수력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난이 심각해지면서 30조 원 규모의 닌투원 원전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건 원전 4기를 짓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거에는 러시아와 일본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 중단됐던 사업입니다. 지금은 중국과 프랑스도 이 수주전에 뛰어든 상황이고요. 이번 베트남 프로젝트는 체코 원전을 한수원이 주도했던 것과는 달리 한전이 대표 사업자로 나서게 됩니다. 기본 설계가 이미 정해져 있어서 UAE 바카라 원전 모델을 기반으로 컨소시엄이 꾸려질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는 한전기술과 한전연료, 두산에너빌리티 등 주요 원전 설계 설비 기업들이 함께 참여할 전망입니다. 또 한전은 베트남 경제사회연구단을 초청해서 방사성 폐기물 관리, 인허가 체계, 인력 양성 등 구체적인 기술과 운영 경험을 공유하며 물밑에서 적극적인 세일즈를 펼쳐나가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한국전력 이번에는 8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이어갔지만 계속해서 누적 적자뿐만이 아니라 재정에 대한 부담감은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해외 원전 수주라는 새로운 기회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니까요. 함께 포착해 보시면서 새로운 해법을 내놓을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LG CNS가 베트남에서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최근에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이제는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목표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베트남 진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협력은 LG CNS가 동남아에서 AI 인프라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LG CNS는 지난 12일 서울에서 베트남 최대 국영통신사인 VNPT 그리고 한국투자 리얼에셋 운용과 함께 베트남 데이터 센터 개발 협력 MOU를 맺었습니다. VNPT는 베트남의 통신망과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스마트시티 사업을 주도하는 핵심 기업인데요. 이번에 LG CNS를 전략 파트너로 선택을 했습니다. 새 회사는 앞으로 베트남에 하이퍼스케일급, 그러니까 전력 용량이 40메가와트에 달하는 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설계부터 서버, 스토리지 같은 하드웨어,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까지 전방위로 협력할 계획이고요. 또 별도의 전담팀을 꾸려서 기술과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나아가 스마트 팩토리나 물류 같은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베트남에 하이퍼 스케일급이다,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베트남까지 동남아 시장에 힘을 주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사실 AI 데이터 센터는 쉽게 말해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서비스의 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가 2022년 약 460테라와트시에서 2026년에는 1000테라와트시, 거의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까지 선점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동남아는 전력 인프라와 인건비, 해저 케이블 연결 여건이 좋아서 차세대 AI 개발 거점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LG CNS는 이미 올해 초 국내 기업 최초로 인도네시아에서 1,000억 원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사업을 수주했고요. 이번 베트남 프로젝트까지 확보를 하게 되면서 동남아 거점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두 시장 모두 향후 AI 클라우드 허브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서비스의 심장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베트남과의 협력, 앞으로의 좀 성과가 기대가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떤 기회로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LG CNS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한다면 30년 넘게 쌓아온 데이터 센터의 설계, 건설, 운영 경험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자체 보유 센터와 위탁 운영까지 합해서 9곳을 관리하고 있고요. 해외에서도 안정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해온 실적이 있습니다. 이번 베트남 사업은 그룹 차원의 시너지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LG전자의 고효율 냉각 기술과 LG 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시스템을 적용해서 전력 효율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요. 대규모 GPU팜 설계를 통해서 초고성능 AI 연산 수요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전력 이중화와 비상전력 체계를 갖춰서 24시간 무중단 운영을 보장하는 것도 차별화된 경쟁력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협약은 베트남의 디지털 전환 전반에 이 LG CNS가 깊게 관여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데요. 앞으로 클라우드와 AI 서비스,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물류 같은 확장 사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고요. 동남아 디지털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장기적인 수익 기반도 탄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LG CNS 아무래도 동남아를 거점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 확보를 계속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와 클라우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협약이 어떻게 이뤄지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잠시 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하며 완만한 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9월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가 94%까지 높아졌고 근원 CPI는 3.1% 올라 1월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습니다. 블랙록이 7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를 밑돌며 연준의 9월 B컷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습니다. 글로벌 채권 CIO는 지난해 9월 완화 사이클처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원 CPI는 전년 대비 3.1% 올라 올해 1월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지만 우려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중국 당국이 자국 기업의 엔비디아 H20 칩 사용을 제한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특히 정부 국가안보 관련 업무에는 사용을 금지했으며 AMD 칩도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H20의 보안 우려를 제기하며 엔비디아에 관련 증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워싱턴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 대통령은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관세 협상 후속 안건과 안보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한미 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공조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경제 지표 중 하나가 발표가 됐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표였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이 대규모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위험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시장은 다시금 상승 랠리를 펼쳐줬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1.39%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 또한 좋았습니다. 1.13% 상승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1% 넘게 상승하는 흐름 가졌고요. 위험 선호 심리가 커진 만큼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역시도 1.1%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 0.14%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해서 금리와 더불어서 국채 시장에서도 이슈가 있는 만큼 2년물 국채 금리 시장에서는 소폭 하락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 가까이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역시나 빅테크 릴레들이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2.99% 상승했습니다. 유가는 오늘도 하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1.38% 하락했는데요. 계속해서 이 재고 증가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전망이 이어지면서 오늘도 하락하면서 배럴당 63달러 선에서 마감한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흐름이 어땠는지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3대 지수가 워낙 좋았다 보니까 대부분 또 초록불을 켜주는 상승불을 켜주는 흐름이었습니다. M7 종목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엔비디아 0.6%, 마이크로소프트도 1.43% 상승했습니다. 소부장 딴에서도 좋았습니다. 브로드컴 2.9% 상승했고요. AMD 또한 1.5% 상승하는 흐름 가졌습니다. 특히나 AMD 같은 경우에는 자사의 GPU만 훈련하고 있는 그런 언어 모델을 발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AI에 대한 모멘텀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브로드컴도 좋았고요. 애플도 1%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도 어제 CEO와의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좀 완화됐다라는 시그널이 있었죠. 어제도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오늘도 5% 넘은 상승 흐름 보여줬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은행주 단에서도
전반적으로 상승불이 켜진 모습이었고요. 메타, 연일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적인 부분에서는 좀 보합권에서 머물다가 결국에는 0.2% 상승하면서 마감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아무래도 좀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많은 모습인데요. 금리 인하뿐만이 아니라 이젠 9월에는 B컷까지 단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 3가지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와 인텔, 보잉까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엔비디아 이슈부터 살펴볼까요?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이제 H20 칩을 납품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엔비디아 H20 칩이라든지 AMD의 MI380 칩을 이제는 사용하지 말라라고 중단하라라는 지침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칩에 대해서 사용 중단에 대한 지침이었는데요. 이유를 보니까요. 정부와 안보 업무에서는 지금 전면으로 금지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안보와 관련해서는 업무는 절대 사용하지 말라라는 강경한 내용이 포함됐다라는 점까지 함께 포착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백악관 입장에서는 미국산 AI 칩이 위치 추적 기능이라든지 원격 종로 기능을 넣을 수 있다라고 언급한 점이 불씨가 됐다고 합니다. 또 미국은 이 기능을 통해서 칩의 불법 유출을 막을 수는 있지만 중국은 안보에 대한 위협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것으로 함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 전기차라든지 애플 아이폰, 마이크론의 메모리 칩 등 해외 기술 제품을 보안상의 이유로 제한한 전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H20 칩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 모델로 인해서 연산 성능은 좀 낮지만 AI 추론 단계에서 강력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 빅테크들이 좀 선호하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웨이 같은 경우에는 AI 모델 운영 비용이 3배에서 6배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자국의 하웨이 제품을 소화하게 되고 부족한 물량만 H20 칩을 쓰게 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조절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이에 관해서는 조금은 좋지 못한 평가를 이어지고 있죠. H20 칩은 구식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 미중 간의 패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또 하나의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중 간의 관세 협상에서도 이 유예가 어제 결정이 됐죠. 90일 간의 휴전이 결정이 된 만큼 앞으로의 관계가 어떻게 개선이 될지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체크해 볼까요? 네, 인텔입니다. 인텔 CEO 계속해서 좀 리스크가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 CEO에 대해서 사임해라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기도 했는데요. 어제였습니다. 인텔 CEO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남을 가지고 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놀라운 인물이다라고 극찬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리프탄 CEO,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 때문에 이렇게 더 많이 관계가 좀 더 극명하게 갈린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어제 백악관을 방문을 하게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연루 의혹에 불구하고 즉시 사임해야 된다라고 직격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어제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은 리프탄 CEO를 만나고 난 후에 흥미로운 만남이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의 성공과 부상은 놀라운 이야기다라면서 극찬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회동에서는 인텔의 미국 내 기술이라든지 제조 역량 강화, 그리고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 탄 CEO와의 내각에서 긴밀하게 협업을 할 예정이고요. 다양한 제안을 가져오기로 했다라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인텔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하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했고요.
미국의 기술 리더십 강화에 전념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인텔 주가가 3% 가까이 상승하는 흐름 가졌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승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까지 함께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간밤에서도 좋은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5% 넘는 상승 흐름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인텔이 이제 CEO 리스크를 좀 더 해소하고 더 큰 상승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이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 랠리로 작용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마지막 종목 체크해 볼까요? 보잉입니다. 보잉의 인도량이 나왔는데요. 2017년 이후에 7월에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소식일 수밖에 없는데요. 간밤에 3% 가까운 상승 흐름을 가졌습니다. 7월에 항공기 인도량이 48대였습니다. 이 737 맥스까지 포함을 해서 37대가 포함이 됐고요. 역시나 여러 가지 비행기들이 지금 인도가 된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이 안에서의 내용을 조금 더 따져보니까요. 7월에 48대 항공기가 인도가 됐지만 직전 월 60대보다는 조금 준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해서 5대는 그래도 늘어난 결과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되겠고요. 2017년 이후에 7월 성적만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가장 좋은 결과다라는 점에서 보잉에서는 계속 투자자들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내고 있다라는 점으로 함께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경쟁사와의 비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력 경쟁사 에어버스에게는 좀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에어버스 7월에만 67대를 인도했고요. 연간 누적 373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보잉은 328대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보잉은 조금은 낮다라는 점까지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잉 안에서는 내부 이슈들이 좀 있죠. 노조 파업이라든지 품질 이슈 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이슈들은 좀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산업에 대해서 안정성을 지금은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 계속해서 잘 이뤄나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경쟁력, 에어버스에 이어서 지금은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지까지 이런 관건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는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3가지 통해서 살펴볼까요? 네, 먼저 역시 시장이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CPI,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역시 예상대로 좀 근원은 상승했지만 이 CPI 자체는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오면서 괜찮은 흐름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또 한 번의 파월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송에 대해서 경고까지 하면서 파월 흔들기에 계속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도 경제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일정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CPI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7월의 CPI 예상치대로 나왔습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 지표 전월과 대비했을 때는 실제 0.2%, 예상치가 0.2%인데 같이 나왔다라는 점으로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YOY 전년 대비해서는 예상치가 2.8이었는데요. 2.7이 나왔습니다. 전년과 대비해서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른 게 아니다라는 것으로 파악을 해봤을 때 관세에 대한 부담이 없었나?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근원에서는 상승한 점이 지금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근원 같은 경우에는 장기 물가 흐름 판단에 의해서 연준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근원에서는 조금 더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상치가 3.0인데요. 실제로 3.1%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물가가 얼마나 더 올랐나 하고 살펴보니까요. 항공료가 올랐습니다. 3년 내 최대폭이다라는 이야기 있었고요. 의료와 오락비도 늘었고 주거비 또한 상승했다라는 점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관세에 대한 영향은 어느 정도는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급격한 압박 수준은 아니다라고 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관세 부과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하락하는 업종이 좀 있었는데요. 에너지 부분에서는 1.1% 하락하면서 물가가 어느 정도는 안정되고 있다라는 점까지 포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물가적인 부분에서는 좀 억제가 된 모습이고요. 관세에 대해서 어느 섹터가 더 영향을 많이 받았나 하고 보니까 가구 쪽이었습니다. 가구가 0.7% 오르면서 전월과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는 조금은 올랐다라는 점까지 함께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 부분에서도 0.5% 오른 것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품목에서는 상승폭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둔화되는 시그널을 보였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백악관 대변인 전 고문도 CNBC와의 인터뷰에서 관세 수치가 일부 반영은 됐지만 급격한 물가 압박을 주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에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굉장히 또 중요한 수치이니만큼 계속해서 따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연준에서 주목하고 있는 CPI, 소비자 물가 지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PC 물가 지표도 중요합니다. 지금 내일 밤에 나오기 때문에 이 물가 지표가 실제로 어떻게 찍힐지까지 중시해 보시면서요. 앞으로의 금리에 대해서 실제로 인하의 가능성이 얼마나 커질지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상치 좀 어느 정도는 이제 부합한 모습이었고 근원 CPI 정도에서는 상승하는 모습이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탄력을 계속해서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상승률 그래프도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요. 일단 관세에 대해서는 4월에 나왔었죠. 4월에는 0.2였는데 그 전달 0.1%로 하락하면서 3월에는 물가가 어느 정도는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점이 포착이 됩니다. 하지만 4월에 관세 부과로 인해서 계속해서는 조금 오르는 모습이었지만 7월 들어서는 심각하게 오른 수준이 아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는요, 패드워치에 실제로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지금 400에서 425라고 측정되어 있죠. 금리가 4%에서 4.25%로 지금 측정한 결과가 94.2%가 나온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도 살펴볼까요? 네, 역시나 이렇게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 물가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파월 흔들기 역시나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 SNS에서도 지금 소송전까지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 연준 의장을 흔들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페드 본부에 대해서 개보수 비용을 너무 많이 썼다라고 일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바가 있죠. 지금 비용에 대해서 과다하다라는 것을 소송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으로 포착이 되고요. 5천만 달러면 충분했는데 30억 달러까지 지출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촉구까지 압박을 더욱더 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포착이 됩니다. 실제로 얼마나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 인사 동시에 압박을 분석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9월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4%가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B컷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내일 밤에 나올 물가 지표가 어떨지까지 함께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지표에 대해서 계속해서 중요하죠. 마지막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까지 남은 길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10일, 오늘은 소비자 물가 지표가 CPI가 발표가 됐고요. 이제 내일 밤에 생산자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까지 보겠습니다. 잭슨홀 미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준에서는 어떤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지까지 이야기가 나올 예정이니까요. 잭슨홀 미팅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PC 물가 지표도 굉장히 중요하죠. 28일이고요. 9월 5일에도 고용 데이터까지 마지막으로 확인한 후에 FOMC가 9월 18일에 열리게 됩니다. 9월 18일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물가 지표가 나왔다 보니까 이제 내일 밤에 나올 지표까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서 오늘도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시장이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그 속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김민 앵커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화면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억 유지 소식에 증권주 날아오르네라는 고민입니다. 이 소식을 봤을 때 요즘에 지주사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50억을 유지해달라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살짝 증권주를 또 흔들리기까지 했습니다. 관련된 소식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핵심은 주식 양도소득세, 이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는데요. 원래 정부는 지난달 말 이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종목당 보유 금액 50억 원 이상이던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방안이 나오자 시장은 즉각 부정적으로 반응한 부분들을 체크할 수가 있었죠. 코스피가 하루 만에 4% 가까이 급락했고 또 개인 투자자의 반발도 거셌습니다.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는 이 불과 일주일 만에 14만 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여론도 폭발적으로 성장이 됐고요. 이 상황에서 전날 이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현행 기준을 건드리지 말자는 의견에 정부가 전달됐고 이 대통령실 관계자도 당의 입장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발언이 시장의 정책 후퇴 가능성이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진 건데요. 어제 이 증권주의 흐름을 보면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4%대 오르면서 19,020원에 또 이런 종가가 형성이 됐고요. 또 한국금융지주 그리고 부국증권 등 다양하게 급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은행주의 경우에도 또 KB금융이 2.9%대 그리고 하나금융지주와 IM금융지주가 각각 2%대 오르는 등 금융 전반적으로 들썩였다 이런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기대감이 곧바로 또 수급에 반영된 전형적인 사례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도 또 그 안에서 대주주 기준을 이제는 좀 더 낮추겠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증권주들이 오히려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어제는 다시금 좀 기대감이 붙들면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반등, 이 정책의 변수 이외에도 실적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다라는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실적은 또 어떻게 나왔을까요? 사실 정책 기대감도 받아갔지만 이 증권사들의 2분기 실적도 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미래에셋증권은 순이익이 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3% 늘었고요. 그리고 한국금융지주도 92.5% 증가했습니다. NH투자증권과 키움증권 역시도 30%가 넘게 증가했는데요. 이 정도면 업계 전반이 또 동시 호조를 보였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올해 2분기 들어 주식 거래 대금이 회복세를 보였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채권 운용 수익이 개선이 됐습니다. 여기에 IPO와 M&A 등 투자은행 부문까지 고르게 또 좋아지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가 배당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이 고배당 기대감도 또 주가를 받쳐주는 큰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특히나 코스닥 쪽에서는 개별 종목 장세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카이노스메드와 ES큐브가 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ES큐브는 이 한 베트남 정상회담에서 경제 인프라 협력 강화 소식이 나오자 곧바로 매수세가 몰린 종목이었는데요. 베트남과 중국 자회사를 통해 이 레저와 기능성 텐트를 생산하고 또 수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정책 수혜감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어제 시장은 이 대형 금융과 증권주, 정책 우탕의 가능성과 또 호실적이라는 두 가지의 모멘텀, 또 중소형주 쪽에서는 정책 테마라는 개별 호재가 맞물렸다. 이렇게 또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요즘 시장은 또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에 대한 숫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책에 대해서도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런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호실적이 뒷받침해주고 있다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쿠키컷 공법으로 빠른 완공이라는 댓글입니다. 네, 이 쿠키컷이라는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빠르게 정확하게 만드는 공법이라고 합니다.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요즘 6공장을 증설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6공장이 어떤 공장일까요?
네, 먼저 이번 6공장은 이렇게 기존에 운영하던 또 5공장과 똑같은 18만 리터 규모라고 생각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이 규모가 사실 어느 정도냐면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총 생산 능력이 78만 4천 리터 정도 되는데요. 만약 이 6공장이 완공되면 약 23% 늘어난 96만 4천 리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증서를 또 공식적으로 승인했고 교통환경영향평가와 또 도시경관 심의 등 이런 주요 인허가 절차도 현재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회에서 이 착공 시기를 확정하기만 하면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기술적으로도 눈여겨볼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공장은 5공장에서 처음 도입된 이 디지털 트윈 기술과 또 AI 기반 생산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여기에 더해 자율주행 로봇이 함께 적용이 되는데요. 이 시스템들은 생산 공정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또 품질 관리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자동화 설비 덕분에 인력의 의존도를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도 또 절감할 수 있어서 경쟁력 향상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쿠키컷 공법을 이용해서 건설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공법은 동일한 설계로 여러 공장을 짓는 또 빠르고 정확한 방식인데요. 특히나 5공장의 경우 4공장 대비 공사 기간이 1년간 단축이 되면서 약 24개월 만에 준공을 한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6공장도 이보다 더 빠르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완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시장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증설이 가능해진다면 생산량 확대에 따른 시장의 대응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장을 증설한다는 것은 생산력 또한 더욱더 좋아질 것이고 앞으로 생산에 대해서 좀 더 능력이 더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앞으로의 장기 성장에 대한 모멘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이번 6공장 완공 같은 경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리고 있는 이런 장기 청사진의 시작점이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2바이오 캠퍼스의 6공장을 시작으로 2032년까지 8공장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총 생산 능력이 무려 132만 4천 리터에 달하게 됩니다. 이는 글로벌 CDMO 시장에서 단연 압도적인 규모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세계 시장 점유율을 대폭적으로 늘리고 또 기술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실적도 이런 전략적 투자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위탁 개발 생산 매출이 창립 이래 처음으로 2조 원을 또 돌파를 한 상황인데요. 별도 매출 기준은 이 전년 동기 대비 36% 넘게 증가한 2조 138억 원, 또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61% 넘게 늘어난 9,071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 성장은 단순히 시장 상황 덕분만이 아니고 이 꾸준한 기술 혁신과 또 공격적인 생산 설비 투자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이 6공장 증설로 생산 능력이 확대가 된다면 대형 글로벌 제약사와 또 장기 계약을 안정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마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와 또 스마트 공정을 활용해 생산 효율화 그리고 품질까지 극대화시킨다면 후발 경쟁자들과도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시장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증설은 양적 성장과 그리고 질적 성장을 동시에 잡으면서 글로벌 CDMO 시장의 1위를 또 공고히 하려는 삼성바이오의 강한 의지와 또 계획의 핵심이라고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래도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황제주의인 만큼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같이 고르게 갖추겠다라는 포부가 느껴지는데요. 6공장 증설로 인해서 앞으로의 생산량이 더욱더 확대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확인해 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삼성도 HBM 대열 합류라는 댓글입니다. 네, 역시 삼성전자에 대한 또 고민의 댓글일 것 같은데요. 어제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보도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 12단 메모리 공급을 시작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사실 두 소식이 서로 맞물려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성능을 30%에서 50% 낮춘 이 블랙웰 기반 AI 칩의 중국 수출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 시장에서 엔비디아 제품의 수요 확대를 의미하고요. 한편 이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현재 엔비디아의 이 HBM3 메모리를 독점적으로 공급 중이나
올해와 내년에 이 생산 물량이 거의 다 소진되기 때문에 추가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의 수요를 맞추려면 삼성전자의 HBM3 메모리 공급이 또 필수적인 상황이고요. 삼성전자가 HBM3 12단 제품을 3만 개에서 5만 개 수준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공급하기로 합의했다라는 이야기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식 확인은 정확히 되지 않았지만 이 물량의 고성능 수랭식 서버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 공급에 대한 합의는 삼성전자가 또 엔비디아와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또 글로벌 HBM 시장에서 존재감을 높이는 일종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HBM3E를 공급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또 큰 의미가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삼성전자 어떻게 또 발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번 HBM3 12단 공급 개시가 단순히 납품 계약을 또 넘어서요. 이렇게 회사의 실적 확대 그리고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점유율 확대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AI 반도체와 고성능 컴퓨팅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특히 HBM3 12단 제품은 고성능 GPU 서버의 어떤 필수적인 핵심 부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개발 중인 차세대 AI 칩과의 연계 수요도 또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삼성전자의 메모리 제품에 대한 시장의 관심과 또 수요도 급격하게 커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힘입어 이 중국용 AI 칩 수출을 확대할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저사양 블랙웰 기반 AI 칩의 수요가 급증하게 될 텐데요. 이와 함께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HBM 메모리의 수량도 크게 증가하게 되면서 현재 SK하이닉스가 공급하는 물량은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생산 계획이 올해와 내년까지 모두 꽉 찬 상황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공급 시점이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예측이 이어지고요. 또 삼성전자가 메모리 시장 내 입지를 한층 강화하고 또 보다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 기반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재용 회장이 이 미국 출장 중 엔비디아 CEO 젠슨 황과의 미팅 가능성이 또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를 통해서 비즈니스 미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질 테스트 및 대량 양산 확대를 위한 기술 협력, 또 공급 일정 조율 등 여러 실질적인 전략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의미하고요. 즉 정리하자면 이 회장의 직접적인 이런 세일즈 행보는 삼성전자가 차세대 AI 메모리 시장에서 어떤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HBM3 12단 공급 합의와 또 미국의 수출 규제 완화 기대감은 삼성전자에게 단기적인 매출, 여기에 더해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기회로 평가가 됩니다. 글로벌 AI 및 고성능 컴퓨팅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이 시장 주도권을 잡는 데 있어서 이번 공급 개시는 또 의미 있는 도약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삼성전자 메모리 시장 내에서 입지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다 안정적인 매출뿐만이 아니라 수익까지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포착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는 7만 전자에 좀 안착하는 만큼 오늘도 상승 랠리를 이어줄 수 있을지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민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또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25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죠.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통신 3사 이야기입니다. 펀드 결성한다는 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셀트리온 이야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에 워싱턴 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납니다. 첫 정상회담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취임 82일 만에 열리는 회담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회담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미국 대통령과 처음으로 이렇게 마주 앉는 자리입니다. 네. 대통령은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동안 공식 실무 방문 형식으로 미국을 찾는데요. 국빈 방문처럼 성대한 환영식은 없지만 그 대신 두 정상이 주요 현안을 깊이 논의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정상회담은 25일 백악관에서 열리고요. 업무 오찬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변화하는 안보와 경제 환경 속에서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안, 한반도 비핵화와 또 평화 정착을 위한 공조도 주요 의제가 되겠는데요. 경제 분야에서는 지난달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을 기반으로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업 같은 제조업은 물론이고 첨단 기술과 핵심 광물 분야까지 협력을 넓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잡을지 이 부분도 시장이 주목하는 포인트입니다. 네, 또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이요. 방미 일정에 재계 총수들도 함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제 사절단에는 어떤 인물들이 포함되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경제사절단에는 4대 그룹 총수를 중심으로 해서 비교적 소규모로 꾸려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동안 한미 정상회담 때는 50명에서 많게는 100명 넘게 동행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10명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짧은 준비 기간과 함께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내세웠던 실용 외교 기조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요. 동행이 유력한 인물로는 반도체 분야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또 미국 전기차와 배터리 사업을 확장 중인 구광모 LG그룹 회장, 미국 제철과 수소차 투자를 진행하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있습니다. 또 한미 조선업 협력 사업인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정기선 HD 현대중공업 부회장과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도 함께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절단은 단순히 기업 홍보 차원을 넘어서서 미국 내 투자 확대와 공급망 안정, 그리고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같은 이런 첨단 제조업 분야의 협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특히나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큰 상황 속에서 한미 양국 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또 미국 정부와의 접점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경제사절단 안에는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조선업 같은 이 첨단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 협력이 또 이뤄질 예정이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번 정상회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이번 회담의 큰 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바로 안보와 경제 분야입니다. 먼저 안보 분야부터 살펴보면 한미동맹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지 논의가 있을 텐데요. 특히 미국이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억제에서 중국 견제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방비를 더 늘리거나 주한미군의 규모나 역할을 조정하는 문제까지 거론이 될 수가 있겠고요. 굉장히 민감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 경제 분야에서는 지난달 말에 체결됐던 이 한미 관세 협상의 세부 이행 방안이 핵심입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업 같은 주력 제조업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과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방안도 테이블에 오르게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추가 투자 규모를 발표하겠다고 예고를 했었기 때문에 미국 내 투자 계획과 규모에도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회담을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경제 안보 정책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동맹 구조 변화까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치권뿐만 아니라 산업계와 금융시장 모두 이번 회담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 8월 25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인데요. 지금 경제사절단까지 꾸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을 또 했습니다. 추가 투자 규모를 또 한국이 발표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한 만큼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올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대규모 AI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 KT, U+까지 함께 AI 투자 협력 선언식을 열었는데요. 이번 투자는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협력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이렇게 국내 AI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우선 어제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렸던 이 행사에서는요, 통신 3사가 3천억 원이 넘는 AI 투자 펀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펀드는 2002년부터 운영되어 온 민간 모펀드 코리아 IT 펀드를 기반으로 하고요. 또 올해만 이 펀드에서 1,500억 원을 새로 출자하고 운용사들이 자체로 맞춘 금액까지 합치게 된다면 총액이 3천억 원을 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약 2,400억 원은 AI 핵심 기술과 기반 기술 개발, 그리고 기업들이 경영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AI 전환 분야의 유망 기업을 키우는 데 쓰입니다. 또 400억 원 규모의 AI 반도체 전용 펀드, 200억 원 규모의 ICT 기술 사업화 펀드도 따로 조성이 됩니다. 여기에 정부도 발맞춰서 함께 움직이게 되는데요. 기존 900억 원이었던 AI 혁신 펀드를 3천억 원으로 늘리고 AI 데이터 센터 같은 인프라 투자를 할 때도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펀드 확대의 경우에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위험을 나누고 투자 속도를 높이는 구조라는 점에서 업계의 기대가 큰 상황인데요. 그만큼 AI 기술이 상용화되고 스타트업 생태계로 자금이 빨리 흘러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와 민간이 함께 AI 생태계를 키우겠다라는 투자 협력에 대한 선언식이 있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요즘에는 실적 시즌인 만큼 이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성적표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SK텔레콤은 좀 부진하게 나왔고요. KT와 U+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좀 차이가 났던 이유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SK텔레콤에서 벌어졌던 유심 해킹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2분기에 가입자 유심 정보가 도용되는 일이 있었고요. 이 여파로 인해서 약 87만 9천 명이 회사를 떠나게 됐습니다. 유심을 새로 발급하고 또 대리점 보상까지 하느라 2,500억 원이 넘는 일회성 비용이 들었는데요. 결국에는 매출이 3,388억 원으로 전년보다 1.9% 줄었습니다. 이 영업이익은 37% 넘게 감소를 했고요. 시장 점유율도 40%대에서 3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반면 KT와 LG U+는 반사이익을 보게 됐습니다. KT는 가입자가 30만 명이 늘었고 부동산 자회사의 분양이익까지 더해지면서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05%나 늘어난 1조 14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는 처음 1조 원을 넘은 거고요. LG U+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가 절감을 꾸준히 해오면서 영업이익이 19.9% 증가했고 처음으로 분기 3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유무선 서비스와 데이터 센터 매출이 안정적으로 성장했던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떤 실적 흐름을 이어질 수 있을지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AI 투자뿐만이 아니라 실적 흐름까지 따져보겠습니다. 회사별로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일단 전망은 회사별로 차이가 꽤나 큽니다. 우선 SK텔레콤부터 살펴보시면요. 하반기에도 고객 신뢰 회복 프로그램과 마케팅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연간 매출 전망치를 이미 낮춰 잡은 상태고요. 금융정보업체들은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0% 이상 줄어서 1,000억 원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 센터나 AI 관련 신규 사업은 여전히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KT와 LG U+는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KT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유무선 가입자 증가가 모두 안정적이기 때문에 연간 영업이익이 2조 원을 넘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LG U+도 무선 서비스 수익이 2% 이상 늘고 데이터 센터 매출이 확대되면서 3년 만에 영업이익 1조 원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AI 투자가 당장 실적에 바로 반영되진 않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각 회사의 경쟁력과 시장 점유율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동통신 3사에 대해서 하반기 실적의 흐름이 좀 엇갈릴 수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대규모 AI 투자에 대해서 협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에 반영이 될지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소식입니다. 셀트리온이 이탈리아에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와 항암제 수주를 따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는 유럽까지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가는 모습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셀트리온이 유럽 주요 제약 시장인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베네토와 트렌티노 알토 아디제, 사르데냐 등 세 개 지역에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스테키마를 새로 수주를 했는데요. 스테키마는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 즉 복제약입니다. 올해 초 이미 4개 주정부에 입찰에 성공을 했고요. 또 상반기에만 총 7개 주에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인해서 내년 5월까지 해당 지역에 제품을 공급하게 되는데요. 대표 제품군인 램시마도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램시마는 정맥 주사형과 또 피하 주사형으로 두 가지가 제형이 있습니다. 움브리아주 입찰에서는 정맥 주사형이 낙찰이 됐고요. 풀리아 지역에서는 피하 주사형이 재계약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동안 공급이 없었던 사르데냐주에서는 도피아 주사가 이 단독 입찰이 신설이 되면서 현재는 이탈리아 20개 주 모두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램시마 제품군은 올해 1분기 기준 이탈리아 인플릭시맙 시장 점유율이 66%에 달하고요. 또 아달리무맙 성분의 유플라이마, 도라치오와 그리고 움브리아주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이 후발주자임에도 점유율 52%를 기록하면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항암제 트룩시마와 베그젤마도 성과가 있습니다. 각각 라치오주와 움브리아주 입찰에 낙찰이 되면서 상반기부터 공급이 시작됐고요. 점유율은 각각 29%와 30%를 기록 중입니다. 네, 이렇게 셀트리온 지금 이탈리아에서 여러 가지 수주를 따냈다라는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그리고 항암제 수주입니다. 그렇다면 이탈리아에서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배경이 또 있을까요? 네, 일단 핵심은 현지에서 직접 판매 전략을 갖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셀트리온은 2020년부터 유럽에서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현지 법인을 통해 직접 판매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정부 입찰 기관이나 병원, 주요 의료진과 직접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었고요. 가격 협상이나 공급 조건에서도 훨씬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탈리아는 의약품 입찰을 주정부 단위로 진행을 하는데 셀트리온은 지역별 특성에 맞춘 마케팅과 안정적인 공급망을 내세워서 신뢰를 쌓았습니다. 특히 램시마 SC처럼 주사 방식이 다양한 제품은 입찰 경쟁에서 선택지를 넓혀주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런 전략 덕분에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뿐만 아니라 항암제까지 판매 영역을 넓히게 되면서 전체 제품군의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었고요. 하반기에는 신규 바이오 시밀러 출시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고수익 제품이 추가가 된다면 실적 성장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네, 이번 수주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 실적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바이러 시밀러 입장에서도 의미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이번 수주 소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일단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가 끝나는 대형 오리지널 의약품이 늘면서 2023년에는 약 31조 원 규모였던 시장이 2030년에는 108조 원 이상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면역 항암제와 아토피 천식 치료제 같은 약들의 특허가 끝나게 된다면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될 예정이고요. 이탈리아는 유럽에서도 바이오시밀러 처방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셀트리온이 점유율을 빠르게 올리고 있다는 건 다른 유럽 국가나 미국 진출에도 좋은 신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바이오시밀러는 원래 약보다 30에서 50%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각국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지원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이탈리아의 성과는 셀트리온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더 키워나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셀트리온 계속해서 좀 수주 소식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탈리아의 수주를 성공하면서 이제는 유럽 시장 안에서도 입지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스탠스를 보이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앞으로의 신제품과 전략이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될지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이드 2부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